시계초침 소리마저 사치스러운 오후였다. 유리창을 통과한 햇살이 먼지처럼 부서져 내리는 가게 안 나는 흙과 풀내음, 그리고 만개한 꽃들이 뿜어내는 달콤한 향기에 둘러싸여 있었다. 세상의 모든 소음과 분주함은 두꺼운 유리문 저편에 격리된 채 이곳 햇살꽃집은 나만의 작은 성역이었다.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쇼팽의 녹턴이 흐르고 있었다. 그 선율은 꽃잎에 맺힌 물방울처럼 투명했고 내 마음의 풍경과도 같았다. 나는 갓 배송된 흰색 리시안시어스한 다발을 손질하고 있었다. 가위질 한 번에 불필요한 잎사귀 하나가 떨어져 나갔다. 군더더기 없는 움직임. 내 손은 이제 거칠고 투박한 영락없는 중년의 꽃집 주인의 손이었지만 그 손의 익은 감각은 다른 종류의 기억을 품고 있었다. 한때 이 손은 차가운 금속의 감촉에 더 익숙했다. 꽃의 줄기가 아닌 그보다 훨씬 단단하고 무거운 것을 쥐고 목표를 향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이도록 훈련받았다. 그 시절의 기억은 저수지 깊은 곳에 가라앉힌 돌멩이와 같아서 웬만한 파동에는 좀처럼 떠오르지 않았다. 나는 의식적으로 그 기억의 수면을 잔잔하게 유지하며 살았다. 꽃을 만지는 일은 그런 내게 더할 나위 없는 위장이자 가장 완벽한 명상이었다. 부드러운 꽃잎을 어루만질 때마다 내 안의 날카로운 파편들이 조금씩 마모되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엄마 나왔어. 경쾌한 목소리와 함께 가게 문에 달린 작은 종이 청한 소리를 냈다. 내 세상의 유일한 태양, 민지였다. 활기 넘치는 발소리와 함께 땀과 젊음의 냄새가 가게 안으로 확 퍼졌다. 오늘 수업 완전 대박이었어. 신곡 안무 다들 너무 좋아하더라. 딸아이는 에어로빅 강사였다. 나와는 정반대로 언제나 에너지가 넘치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했다. 나는 말없이 웃으며 냉장고에서 시원한 보리차를 꺼내 건넸다. 민지는 물을 단숨에 들이켜고는 카운터에 털썩 주저앉아 그날 있었던 일들을 제잘제잘 늘어놓기 시작했다. 새로 등록한 수강생 이야기, 점심에 먹은 떡볶이 맛, 마음에 안 드는 진상 회원의 험담까지 나는 딸의 이야기에 간간히 고개를 끄덕이며 응수했다. 내 시선은 민지의 생기 넘치는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다. 반짝이는 눈, 상기된 두 뺨. 이야기할 때마다 신나게 움직이는 입술. 저 웃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저 평범하고도 소중한 일상을 위해서라면 내 과거는 영원히 봉인되어도 좋았다. 민지는 내 삶의 이유이자 내가 이 거짓된 평온을 견뎌내는 유일한 닻이었다. 엄마는 맨날 듣기만 하고 재미없어. 민지가 입술을 삐죽 내밀며 물었다. 아니, 재밌어. 네 얘기는 언제 들어도 재밌어. 진심이었다. 민지가 들려주는 세상 이야기는 내가 결코 가질 수 없었던 또 다른 삶의 대리 만족과도 같았다. 나는 그저 내 딸이 아무런 걱정 없이 어둠을 모른 채 밝은 햇살 아래에서 마음껏 웃고 떠들 수 있기를 바랄 뿐이었다. 저녁장을 보기 위해 가게 문을 일찍 닫았다. 해가 뉘엿뉘엿 지는 거리는 퇴근하는 사람들과 학생들로 붐볐다. 민지는 내 팔짱을 끼고 조잘거렸다. 우리는 함께 마트에 들러 저녁거리를 사고 집으로 향하는 익숙한 골목길로 접어들었다. 바로 그때였다. 어둡고 후미진 골목 안쪽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발소리와 함께 무언가 툭 하고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저급한 욕설이 섞인 낄낄거림. 내 몸의 모든 감각이 순간적으로 곤두섰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동시에 훈련받은 본능이 수면 위로 고개를 쳐들었다. 주변의 소음이 멀어지고 오직 골목 안의 소리만이 선명하게 들렸다. 3명,
서툰 발소리와 어설픈 위협. 상대는 미숙한 어린 녀석들이다. 엄마, 왜 그래? 민지가 내 굳은 표정을 눈치채고 물었다. 나는 팔짱을 낀 민지의 손을 부드럽게 풀었다. 그리고 장바구니를 민지에게 넘겨주었다. 민지야, 저기 가로등 아래에서 엄마 기다리고 있어. 금방 갈게. 내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낮고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민지는 불안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봤지만 내 눈에 서린 단호함을 읽었는지 더는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소리 없이 골목 안으로 들어섰다. 예상대로 교복을 입은 3명의 남학생이 한 명의 왜소한 남학생을 둘러싸고 위협하고 있었다. 피해 학생은 겁에 질려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가해 학생들은 그 모습이 재미있다는 듯 낄낄거리며 발로 어깨를 툭툭 건드리고 있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들 뒤로 다가갔다. 내 기척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학생들은 자기들끼리 신이 나 있었다. 내가 그들 바로 뒤 한 걸음 거리에 섰을 때 주동자로 보이는 학생이 고개를 돌렸다. 나와 눈이 마주친 순간 학생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가셨다. 놀람, 당황,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서늘함이 그 얼굴을 스쳐 지나갔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그들을 바라볼 뿐이었다. 내 시선은 그들의 눈, 목, 어깨, 그리고 균형이 무너진 다리를 차례로 훑었다. 순식간에 수십 개의 급소를 파악하고 최단 시간에 이 상황을 제압할 수 있는 수백 가지 시나리오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럴 필요는 없었다. 때로는 완벽한 침묵과 통제된 시선이 그 어떤 폭력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되기도 했다. 아줌마, 뭐야? 한 놈이 허세를 부리며 물었지만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저 그들의 눈을 깊숙이 들여다보았다. 내 눈에 비친 것은 분노나 경멸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깊이를 알 수 없는 차가운 호수와도 같았다. 감정이 완전히 배제된, 그래서 더 위협적인 무감각. 그들은 본능적으로 느꼈을 것이다. 눈앞에 이 평범해 보이는 중년 여자가 자신들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존재라는 것을. 그만하지. 내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나조차도 낯설게 느껴질 만큼 낮고 서늘했다. 그 한마디에 학생들의 어깨가 움찔했다. 그들은 서로 눈치를 보더니 욕설을 중얼거리며 주저앉은 학생을 내버려 둔 채 허둥지둥 골목을 빠져나갔다. 골목 안에는 정적만이 남았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학생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학생은 겁에 질린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다가 내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일어섰다. 괜찮니? 네, 감사합니다. 나는 학생의 어깨에 묻은 흙을 털어주고는 교복을 바로잡아 주었다. 이제 가봐. 늦으면 부모님께서 걱정하신다. 학생은 몇 번이고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는 서둘러 골목을 빠져나갔다. 나는 그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지켜본 뒤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방금 전에 서늘했던 감각을 애써 지우고 다시 평범한 엄마의 얼굴로 돌아왔다. 가로등 아래에서 민지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 괜찮아. 무슨 일이었어? 아무것도 아니야. 어린 학생들이 장난치는 것 같아서. 가자. 저녁해야지.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민지의 팔짱을 다시 끼고 집으로 향했다. 하지만 내 심장은 평소보다 조금 더 빨리 뛰고 있었다. 굳게 닫아두었던 판도라의 상자에서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긴 기분이었다. 그날 밤 집안의 모든 불이 꺼지고 민지가 잠든 것을 확인한 후에야 나는 나만의 시간을 가졌다. 설거지를 하다가 무심코 팔을 걷어 올렸다. 형광등 불빛 아래 내 왼쪽 팔뚝 안쪽에 새겨진 오래된 흉터가 선명하게 드러났다.
약 10cm 길이에 날카로운 것에 깊게 베인 듯한 상처. 이제는 색이 바래 희미해졌지만 그 존재감은 여전했다. 언젠가 민지가 이 흉터에 대해 물었던 적이 있었다. 엄마, 이 상처 뭐야 되게 아팠겠다. 나는 웃으며 둘러댔었다. 어릴 때 자전거 타다가 크게 넘어져서 그래, 덤벙대기는 거짓말이었다. 이 상처는 자전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그것은 불과 칼, 그리고 배신으로 얼룩진 어느 밤의 기록이었다. 나는 서둘러 소매를 내려 흉터를 가렸다. 과거의 망령이 스멀스멀 기어 나오는 것 같아 불쾌했다. 나는 잠든 민지의 방문을 조용히 열어보았다. 새근새근 고른 숨소리를 내며 잠든 딸의 얼굴은 천사와도 같았다. 나는 한참 동안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문을 닫았다. 그리고 습관처럼 현관으로 향했다. 내 몸은 기계적으로 움직였다. 먼저 현관문 디지털 도어록의 잠금 상태를 확인했다. 손잡이를 잡고 위아래, 양옆으로 흔들어보며 유격이 없는지 점검했다. 그리고 보조 잠금쇠까지 완벽하게 걸었다. 거실 창문, 베란다 창문, 작은 방 창문까지 모든 잠금 장치를 하나하나 손으로 확인했다. 마치 매일 밤 치르는 성스러운 의식과도 같았다. 꽃집 주인 김선희의 행동이 아니었다. 언제 닥칠지 모를 위협에 대비하는 생존 전문가의 몸에 밴 습관이었다. 마지막으로 내 방 옷장 앞에 섰다. 옷장 맨 위칸, 계절 옷가지들 뒤편에 낡은 나무 상자 하나가 숨겨져 있었다. 자물쇠로 단단히 잠긴, 가로세로 한 뼘 크기의 작은 상자. 그 안에는 내 진짜 과거가, 김선희가 아닌 다른 이름으로 살았던 시절의 유품들이 잠들어 있었다. 나는 그 상자를 만지지도 열어보지도 않았다. 그저 그 존재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아려왔다. 손을 뻗어 상자를 만져보고 싶은 충동을 억눌렀다. 그 상자를 여는 날은 내가 이 거짓된 평온을 포기하는 날이 될 것이다. 내 모든 것을 걸고 지키고 있는 민지의 세상이 무너지는 날이 될 것이다. 나는 조용히 옷장 문을 닫았다. 어둠 속에서 나는 다시 한번 다짐했다. 나는 김선희다. 평범한 꽃집 주인 이민지의 하나뿐인 엄마.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래야만 했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잠을 설쳤다. 꿈속에서 나는 끝없이 펼쳐진 진흙탕을 달리고 있었다. 등 뒤에서는 총성이 울렸고 귓게는 절박한 비명이 맴돌았다. 그리고 내 손에는 꽃 대신 차갑고 묵직한 권총이 들려 있었다. 평온했던 수면 아래 거대한 폭풍이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깨어나고 있었다. 5, 6, 7, 8 좋아요. 마지막 한 세트 더.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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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심장을 울리는 비트가 온몸의 세포를 깨웠다. 화려한 조명이 쉴 새 없이 터지는 스튜디오 안은 후끈한 열기로 가득했다. 수십 명의 회원들이 땀으로 흠뻑 젖은 채 내 구령에 맞춰 팔다리를 뻗었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에너지 그 자체였다. 착 달라붙는 화려한 운동복, 질끈 묶은 포니테일, 그리고 입가에 걸린 직업적인 미소. 나는 이 시간이 좋았다. 음악에 몸을 맡기고 사람들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흠뻑 빨아들이는 이 순간이. 회원들은 대부분 나보다 나이가 많은 여성들이었다. 그들은 나를 딸처럼 혹은 동생처럼 아껴주었다. 내가 마지막이라고 외칠 때마다 원망 섞인 신음소리를 내면서도 누구 하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왔다. 그 모습이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나는 더 힘차게 구령을 외쳤다. 수고하셨습니다. 음악이 끝나자 모두가 약속이나 한 듯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박수 소리와 함께 여기저기서
강사님 최고하는 외침이 터져 나왔다. 나는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어 화답했다. 오늘 저녁은 꼭 맛있는 걸로 드세요. 대신 야식은 절대 안 됩니다. 내 농담의 스튜디오, 아니 다시 한번 웃음바다가 되었다. 회원들이 하나둘씩 짐을 챙겨 떠나는 동안 나는 스트레칭을 하며 흐트러진 호흡을 골랐다. 땀으로 축축한 몸은 기분 좋게 나른했다. 그때 탈의실에서 나온 한 회원이 나에게 다가와 수줍게 음료수 한 병을 건넸다. 강사님 덕분에 요즘 사는 게 즐거워요. 이거라도 드세요. 어머, 회원님, 이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감사합니다. 이런 순간들이 나를 버티게 하는 힘이었다. 엄마의 작은 꽃집이 엄마에게 성역이라면 내게는 이 스튜디오가 그런 곳이었다. 모든 회원이 떠나고 텅 빈 스튜디오에 혼자 남자. 나는 스마트폰을 확인했다. 부재중 전화나 새로운 메시지는 없었다.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씁쓸했다. 나는 메시지 앱을 열어 차단 목록을 확인했다. 그 인간에게서는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다. 한 달 전 나는 지긋지긋한 연애를 끝냈다. 처음에는 다정하고 유머러스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알고 보니 어깨들이 섞인 무서운 세계에 발을 담그고 있는 남자였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헤어지자고 했다. 엄마에게는 차마 말할 수 없었다. 세상 물정 모르고 꽃만 아는 우리 엄마. 그런 험한 이야기는 듣게 하고 싶지 않았다. 엄마는 내가 지켜줘야 할 연약한 사람이니까. 하지만 그는 집요했다. 헤어진 후에도 계속해서 전화를 하고 메시지를 보내고 심지어 스튜디오 앞에서 기다리기까지 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무시로 일관했다. 며칠 전 그에게서 마지막으로 온 메시지는 섬뜩했다. 민지야, 이렇게 끝낼 순 없어. 내 것이 되지 못하면 아무도 널 가질 수 없게 만들 거야. 그 메시지를 보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만 애써 태연한 척했다. 그저 겁주려는 비겁한 협박일 거라고. 나는 그를 차단했고 며칠간의 평화를 얻었다. 이대로 조용히 끝나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나는 고개를 흔들어 불길한 생각을 떨쳐냈다. 괜한 걱정으로 이 좋은 기분을 망치고 싶지 않았다. 샤워를 마치고 옷을 갈아입었다. 이제 엄마 가게에 들러 같이 저녁을 먹으러 갈 시간이었다. 나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스튜디오를 나와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다. 타겟 10분 후에 나온다. 준비해. 무정이에서 나지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나는 담배를 깊게 빨아들인 뒤 창밖으로 뱉었다. 뿌연 연기가 어두운 배낭을 가득 채웠다. 옆자리에 앉은 망친 녀석은 말없이 단검을 손톱에 문지르고 있었다. 저 새끼는 긴장하면 꼭 저런다. 우리는 지금 강남의 한 상가 건물 지하 3층 주차장에 와 있다. 우리의 물건. 이민지가 일하는 에어로빅 스튜디오가 있는 곳이다. 태블릿 화면에는 이민지의 사진 수십 장이 떠 있었다. 웃는 얼굴, 운동하는 모습, 친구들과 찍은 사진까지 예쁘장하게 생겼지만 내 눈에는 그저 돈으로 보일 뿐이었다. 형님, 근데 진짜 이 계집애 하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망치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박 회장님 명령이다. 토 달지 마. 그 새끼가 우리 구역에서 약을 팔다가 걸렸어. 그놈 애인이었던 이 계집애를 담가서 이 바닥 뜨내기들한테 본보기를 보여주려는 거다. 돈도 좀 뜯어내고. 박도철 회장님, 우리 흑장미파의 보스. 그의 이름이 나오자 망치는 입을 다물었다. 회장님은 자비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분이다. 그의 심기를 거스르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다. 사실 이번 일은 시시했다. 여자애 하나 납치하는 게 뭐라고.
하지만 회장님의 명령은 절대적이다. 게다가 뒷조사를 해보니 더 쉬운 먹잇감이었다. 아버지는 일찍 죽었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단다. 그 어머니는 작은 꽃집을 운영하는 세상 물정 모르는 여자라고 했다. 경찰에 신고도 못할 거다. 돈을 제때 가져오지 않으면, 그때는 이 예쁜 얼굴에 그림 좀 그려주면 그만이다. 타겟 나온다. 지하 3층 이 구역. 무전이 다시 울렸다. 나와 망치는 서로 눈빛을 교환하고는 조용히 차에서 내렸다. 주차장은 넓고 한산했다. CCTV는 구석에 몇 대 있었지만 우리가 차를 세운 곳은 완벽한 사각지대였다. 멀리서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가 들려왔다. 곧이어 사진에서 본 그 여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운동을 막 끝내서인지 뺨은 발그레했고 콧노래까지 흥얼거리고 있었다. 세상 무서운 줄 모르는 어린애 같았다. 나는 망치에게 고갯짓을 했다. 계획대로 망치는 기둥 뒤에 숨고 나는 자연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갔다. 저 이민지 씨 맞으시죠? 여자가 깜짝 놀라 나를 돌아보았다. 경계심 가득한 눈빛. 누구세요? 김진수 씨 좀 아시죠? 그 친구가 전해달라는 게 있어서요. 전 남자친구의 이름이 나오자 여자의 얼굴이 굳어졌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여자가 무언가 잘못됐음을 깨닫고 뒷걸음질 치려는 찰나. 기둥 뒤에 숨어있던 망치가 뛰쳐나와 여자의 입을 막고 뒤에서 끌어안았다. 으피아피아. 여자가 버둥거렸지만 망치의 팔뚝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나는 재빨리 주머니에서 클로로포름을 묻힌 손수건을 꺼내 여자의 코와 입에 가져다 댔다. 몇 번의 거친 저항이 있었지만 이내 몸이 축 늘어졌다. 모든 것은 30초도 채 걸리지 않았다. 완벽한 작업이었다. 우리는 축 늘어진 여자를 부축하는 척하며 우리 밴으로 옮겼다. 뒷좌석에 여자를 던져 넣고 손과 발을 케이블 타이로 단단히 묶었다. 입에는 두꺼운 테이프를 붙였다. 사진 찍어 에미한테 보내야지. 나는 여자의 머리채를 잡아 카메라 쪽으로 향하게 했다. 여자는 의식이 희미한 와중에도 공포에 질려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 눈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나는 손바닥으로 여자의 뺨을 가볍게 쳤다. 좀 더 절박한 표정을 지어야지. 아가씨, 그래야 내 엄마가 지갑을 빨리 열 거 아니야. 찰칵, 찰칵. 몇 장의 사진과 짧은 동영상을 찍었다. 이제 이 물건을 아지트로 옮기고 엄마라는 사람에게 전화를 거는 일만 남았다. 아주 간단하고 깨끗한 돈벌이였다. 저녁 7시.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남은 장미 다발을 정성껏 포장했다. 집에 가져가 식탁에 놓을 생각이었다. 민지가 보면 분명 좋아할 것이다. 늘 그렇듯 라디오에서는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평화롭고 나른하고 아무런 사건도 일어나지 않는 완벽한 저녁. 나는 앞치마를 벗어 걸어두고 가게 안을 정리했다. 민지가 올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었다. 보통 이 시간이면 스튜디오에서 끝났다는 메시지가 와 있어야 했다. 나는 스마트폰을 확인했지만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수업이 늦어지나 아니면 친구랑 잠깐 수다라도 떠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려 했지만 이유를 알 수 없는 작은 불안감이 심장을 콕 찔렀다. 오늘 아침 집을 나서는 민지의 뒷모습이 유난히 마음에 걸렸던 탓일까? 나는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은 계속 울렸지만 민지는 받지 않았다. 다시 걸었다. 여전히 받지 않았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민지는 내 전화를 단 한 번도 그냥 지나친 적이 없는 아이였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중에라도
꼭 다시 전화를 걸어오는 아이였다. 그때였다. 내 스마트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화면에 뜬 것은 알 수 없는 번호였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직감,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기며 단련된 짐승과도 같은 내 직감이 위험을 경고하고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잠시 후 기계로 변조된 듯한 기분 나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김선희 씨, 누구시죠? 내 목소리 따위는 알 필요 없고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목소리는 감정 없이 차가웠다. 내 딸, 이민지, 우리가 데리고 있다.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귀가 먹먹해지고 숨을 쉴 수 없었다. 라디오에서 흐르던 쇼팽의 음악도, 가게 밖의 자동차 소음도, 내 심장 소리마저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만이 내 뇌리에 날카롭게 박혔다. 뭐라고요? 못 알아들었나? 내 딸, 우리가 납치했다고. 목소리는 말을 이었다. 돈을 요구했고 거액이었다. 내가 평생 꽃을 팔아도 만져볼 수 없는 액수. 하지만 그 액수는 중요하지 않았다. 내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다. 증거를 원하나? 지금 네 핸드폰으로 뭘 보낼 테니 확인해봐. 말이 끝나기 무섭게 띵 하는 소리와 함께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다. 나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메시지를 열었다. 그리고 내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화면 속에는 내 딸, 내 전부인 민지가 있었다. 어두컴컴한 창고 같은 곳. 민지는 의자에 묶여 있었다. 입에는 공업용 테이프가 붙어 있었고 겁에 질린 두 눈에서는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고 있었다. 짧은 동영상이었다. 민지는 필사적으로 몸부림치며 무어라 말하려 했지만 으붑거리는 소리만 새어나올 뿐이었다. 그 공포에 질린 눈동자가 나를 향해 살려달라고 절규하고 있었다. 민지야. 나도 모르게 신음이 터져 나왔다. 피가 거꾸로 솟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봤지 내 딸. 아주 예쁘더군. 이 예쁜 얼굴에 상처라도 나길 원치 않는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좋을 거야. 기계음이 다시 들려왔다. 돈은 내일 전곡까지 준비해. 장소는 나중에 알려주지. 그리고 목소리는 마지막으로 경고했다. 그 목소리는 마치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경찰에 신고하면 그땐 내 딸 시체나 찾게 될 줄 알아. 명심해. 뚝. 전화가 끊겼다. 손에서 힘이 풀리면서 스마트폰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쨍그랑 액정이 박살나는 소리가 고요한 가게 안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나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눈앞이 캄캄했다. 내가 수십 년간 공들여 쌓아 올린 평화로운 세상, 민지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었던 아름다운 유리성이 산산조각 나버렸다. 얼마나 지났을까?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가게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이 보였다. 공포와 절망으로 일그러진 낯선 중년 여자의 얼굴. 하지만 그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아주 작은 불씨 하나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지난 20년간 내가 필사적으로 억눌러왔던 차갑고 어두운 분노의 불꽃이었다. 내 몸의 떨림이 멈추었다. 얕고 가빴던 호흡이 깊고 규칙적인 군인의 호흡으로 바뀌었다. 흐릿했던 시야가 선명해지고 주변의 모든 사물이 다시 제자리를 찾았다. 나는 바닥에 떨어진 스마트폰을 내려다보았다. 박살 난 액정 위로 여전히 내 딸의 겁에 질린 얼굴이 떠 있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졌다. 꽃집 주인 김선희는 죽었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하나뿐이었다. 707 특수임무단 대테러 부대 최정예 요원 코드네임 네메시스.
복수의 여신, 내 딸을 건드린 대가가 무엇인지 이제부터 지옥을 보여줄 시간이었다. 내 눈동자에서 온기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얼음처럼 차가운 살기가 어렸다. 세상이 무너져 내린 자리에는 기이한 고요함만이 남았다. 눈물도 절규도 없었다. 박살난 스마트폰의 유리 파편이 가게 바닥에 별처럼 흩어져 있었다. 나는 잠시 그것을 무감각하게 내려다보다가 몸을 돌려 창고에서 작은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가져왔다. 서걱, 서걱, 유리 조각을 쓰는 소리가 가게 안의 유일한 소음이었다. 내 손은 한치의 떨림도 없었다. 슬픔과 공포는 사치였다. 그것들은 목표 달성에 방해만 되는 불필요한 감정이었다.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분노를 동력으로 삼는 차가운 이성과 강철 같은 의지뿐이었다. 분석, 계획, 실행, 과거. 지옥 같은 훈련 속에서 뼛속까지 새겨졌던 세 단어가 머릿속에서 되살아났다. 나는 산산조각 난 스마트폰에서 유심칩과 메모리 카드를 조심스럽게 빼냈다. 증거가 될 만한 것은 무엇이든 확보해야 했다. 가게 불을 끄고 문을 잠갔다. 평소와 같은 행동이었지만 오늘은 그 의미가 달랐다. 햇살꽃집의 주인 김선희는 이 문 안쪽에 영원히 가두었다. 문 밖으로 나서는 순간 나는 다른 존재가 되어야 했다. 나는 집으로 가지 않았다. 그럴 시간도 이유도 없었다. 목적지는 민지의 스튜디오였다. 범죄의 시작점, 그곳에 모든 흔적이 남아있을 것이다. 택시를 타고 가는 내내 나는 눈을 감고 머릿속으로 지도를 그렸다. 스튜디오의 구조, 예상 침입 경로, 범인들의 심리 상태. 내 머리는 20년 만에 다시 군사용 컴퓨터처럼 작동하기 시작했다. 스튜디오가 있는 상가 건물은 늦은 시간이라 한산했다. 나는 곧장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다. 납치는 아마도 이곳, 인적이 드문 지하 주차장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가장 높았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공기 중에 섞인 미세한 냄새. 오래된 먼지와 매캐한 배기가스 냄새 사이로 아주 희미하지만 날카로운 화학약품 냄새가 코를 찔렀다. 클로로포름. 아주 소량이지만 훈련된 내 코는 속일 수 없었다. 그리고 저급한 남성용 스킨 냄새. 범인은 최소 2명 이상. 나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주차장 전체를 훑어보았다. 내 눈은 더 이상 평범한 사물을 보는 눈이 아니었다. 모든 것이 정보였다. CCTV의 위치, 사각지대, 차량의 배치, 바닥의 타이어 자국. 내 시선은 민지가 늘 주차하던 이 구역의 한 기둥에 멈췄다. 그곳은 CCTV가 교묘하게 비껴나가는 완벽한 사각지대였다. 소리 없이 그곳으로 다가갔다. 바닥은 깨끗했다. 격렬한 저항의 흔적은 없었다. 민지는 기습을 당해 순식간에 제압당했을 것이다. 나는 몸을 낮추고 주머니에서 작은 손전등을 꺼내 바닥을 비췄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했다. 기둥 바로 옆, 시멘트 바닥에 거친 표면에 찍힌 희미한 신발 자국. 앞코가 둥글고 밑창 패턴이 독특했다. 특정 작업 하나 군화에서 볼 수 있는 패턴. 일반적인 운동화나 구두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 옆에 아주 작고 하얀 물체가 떨어져 있었다. 담배꽁초였다. 나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조심스럽게 그것을 집어들었다. 필터 부분까지 거의 다 태운 아주 값싼 담배. 국산 담배가 아니었다. 동남아나 중국에서 밀수입되는 특정 브랜드. 이 담배를 파는 곳은 서울 시내에서도 몇 군데 되지 않았다. 이 지저분한 담배꽁초가 내 딸에게로 가는 첫 번째 이정표였다. 바로 그때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차량의 헤드라이트가 어둠을 갈랐다. 경찰차였다.
나는 재빨리 담배꽁초를 손수건에 싼 채 주머니에 넣고 기둥 뒤로 몸을 숨겼다. 차에서 내린 것은 젊은 형사 2명이었다. 강 형사, 여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요. 그냥 단순 가출 아닐까요? 조용히 해. 실종자 어머니. 김선희 씨가 곧 도착할 거다. 현장 보존 잘하고. 나는 어둠 속에서 그들을 지켜보았다. 강 형사라고 불린 남자는 예리한 눈으로 주변을 살피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결코 내가 찾아낸 것들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경찰은 절차와 규정대로 움직이지만 나는 생존 본능으로 움직인다. 그들의 방식으로는 민지를 구할 수 없었다. 오히려 범인들을 자극해 민지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뿐. 나는 조용히 비상계단을 통해 그곳을 빠져나왔다. 이제 경찰이 내 뒤를 쫓을 것이다. 실종된 딸을 둔 어머니가 이토록 침착한 것은 의심을 사기 충분하니까. 하지만 상관없었다. 그들이 나를 의심하고 추적하는 동안 나는 내 방식대로 움직일 것이다. 담배꽁초가 가리키는 곳은 단 한 군데였다. 외국인 노동자와 불법 체류자들이 모여 사는 서울의 어두운 심장부, 가리봉동의 뒷골목. 나는 다시 택시를 잡아타고 그곳으로 향했다. 창밖으로 화려한 서울의 야경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내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오직 민지의 겁에 질린 얼굴과 범인들의 실루엣뿐이었다. 가리봉동의 밤은 낮보다 더 시끄럽고 혼란스러웠다. 알아들을 수 없는 외국어와 시끄러운 음악, 음식 냄새와 쓰레기 냄새가 뒤섞여 머리를 어지럽혔다. 나는 수많은 인파를 헤치고 낡은 건물의 지하에 있는 한 작은 가게로 들어섰다. 담배, 술, 그리고 출처를 알 수 없는 잡동사니들을 파는 곳. 내가 찾던 담배가 먼지 쌓인 선반 한 구석에 놓여 있었다. 나는 주인으로 보이는 조선족 남자에게 다가가 손수건에 싼 담배꽁초를 보여주었다. 이 담배, 오늘 사간 사람 있소. 남자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귀찮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그런 걸 내가 어떻게 일일이 기억하오. 나는 지갑에서 5만 원짜리 몇 장을 꺼내 카운터에 올려놓았다. 남자의 눈이 빛났다. 오늘 저녁에 덩치 좋은 남자 둘이 와서 사갔소. 한 놈은 얼굴에 뱀 문신이 있었지. 뱀 문신, 좋은 정보다. 나는 그에게 한 가지를 더 물었다. 이 동네에서 흑장미파라는 이름을 아는지. 그 이름을 듣자 남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손사래를 치며 더 이상은 모른다고 했다. 하지만 그의 공포에 질린 눈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내가 제대로 찾아온 것이다. 정보를 얻었으니 이제 그 정보를 분석해줄 사람이 필요했다. 나는 어두운 골목으로 더 깊숙이 들어갔다. 과거, 내가 이 세계에 몸담았을 때 가끔 이용했던 정보원이 있었다. 쥐새끼처럼 약삭 빠르고 돈만 밝히는 족제비 같은 놈. 족제비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남자였다. 오래된 건물 2층 불법 도박장 구석에서 그를 찾아냈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화들짝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니, 이게 누구야? 누님이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그는 비굴하게 웃으며 내게 다가왔다. 오랜만이네. 족제비, 물어볼 게 있어서 왔어. 에이, 누님, 저 이제 그 바닥 완전히 손 씻었습니다. 얌전히 살고 있어요. 나는 그의 말을 무시하고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흑장미파, 그리고 뱀문신을 한 놈, 그놈들이 여자애 하나를 데려갔어. 어디로 갔을지 알아. 족제비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주변을 살피더니 내 팔을 끌고 밖으로 나갔다. 누님, 제정신이세요. 흑장미파는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놈들 아주 독한 놈들이에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다. 아는 대로 말해. 아, 저 진짜 모릅니다. 저까지 죽을 일 있어요. 족제비는 손사래를 치며 뒷걸음질 쳤다. 그때 그의 뒤에서 덩치 큰 남자 2명이 나타나 내 앞을 가로막았다. 족제비에 수아들인 듯 했다. 이 아줌마가 뭘 잘 모르시나 본데. 우리 형님이 모른다고 하면 모르는 겁니다. 한 놈이 내게 손가락질하며 위협했다. 나는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았다. 셋 다 술에 취해 있었고 눈에는 객기가 가득했다. 시간을 지체할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묻는다. 아는 걸 전부 말해. 이게 진짜 보자 하니까. 내 말을 무시한 한 놈이 주먹을 날리며 달려들었다. 아주 느리고 뻔한 공격. 나는 몸을 살짝 비켜 그의 주먹을 흘려보냈다. 동시에 그의 팔꿈치 관절을 손날로 정확하게 가격했다. 뚝하는 소리와 함께 놈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나머지 한 놈이 놀라서 주머니에서 작은 칼을 꺼내 들었다. 이 미친년이. 나는 바닥에 굴러다니는 빈 맥주병을 발로 차 올렸다. 공중에 뜬 맥주병을 낚아채 칼을 든 놈의 손목을 향해 내리쳤다. 쨍그랑 병이 깨지는 소리와 함께 놈이 칼을 떨어뜨리며 손목을 부여잡았다. 모든 것이 3초 안에 일어난 일이었다. 이제 남은 것은 족제비뿐이었다. 그는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사색이 되어 벌벌 떨고 있었다. 나는 깨진 맥주병의 날카로운 부분을 그의 목에 겨누었다. 내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어. 내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말해. 살려주세요, 마. 말할게요, 흑장미파 놈들. 주로 인천항 근처 폐공장을 아지트로 씁니다. 물건을 숨기거나 사람을 담글 때 거기서 제발 목숨만. 인천항 폐공장. 필요한 정보를 얻었다. 나는 깨진 병을 그의 목에서 거두었다. 그리고 그의 멱살을 잡고 나지막이 속삭였다. 오늘 일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만약 내 귀에 조금이라도 들어오는 날엔 그땐 네 목숨은 없는 줄 알아. 나는 족제비를 바닥에 내팽개치고 어두운 골목을 빠져나왔다. 젠장 뭔가 이상했다. 실종된 이민지의 어머니 김선희. 그녀는 너무나도 침착했다. 딸이 납치되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녀에게서는 슬픔이나 공포보다 오히려 차가운 분노와 이성이 느껴졌다. CCTV를 확인하는 내내 그녀는 울거나 동요하는 대신 카메라의 각도와 화질에 대해 물었다. 마치 피해자의 어머니가 아니라 사건을 분석하는 프로파일러처럼. 나는 파트너에게 현장을 맡기고 본능적으로 그녀의 뒤를 쫓기 시작했다. 그녀는 택시를 타고 가리봉동으로 향했다. 평범한 꽃집 주인이 이 밤중에 왜 서울에서 가장 위험한 동네로 가는 거지? 나는 거리를 두고 그녀의 차를 따라갔다. 그녀는 익숙하게 뒷골목으로 사라졌고 잠시 후 다시 나타나 어떤 건물로 들어갔다. 불법 도박장이었다. 내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고 있었다. 저 여자는 절대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잠시 후 그녀는 남자 한 명과 함께 밖으로 나왔다. 그들은 심각하게 무언가에 대해 이야기하는 듯 했다. 이내 남자 둘이 더 나타나 그녀를 위협하는 듯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나는 차 안에서 권총에 손을 올렸다.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개입해야 할 상황. 하지만 바로 다음 순간 내 눈을 의심하게 하는 광경이 펼쳐졌다. 김선희라는 여자가 눈 깜짝할 사이에 장정 2명을 쓰러뜨렸다. 동작은 간결하고 군더더기 없었으며 치명적이었다. 영화에서나 보던 그런 싸움이 아니었다. 상대를 확실하게 무력화시키는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의 움직임이었다.
그녀는 깨진 병으로 마지막 남자를 위협해 무언가를 알아낸 뒤 유령처럼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한동안 멍하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내가 방금 뭘 본 거지? 정신을 차리고 쓰러진 남자들에게 다가갔다. 한 놈은 팔이 부러졌고 다른 놈은 손목이 찢어져 있었다. 둘 다 전투 불능 상태. 하지만 목숨에는 지장이 없었다. 급소는 전부 피했다. 상대를 죽이지 않고 완벽하게 제압만 한 것이다. 나는 차로 돌아와 떨리는 손으로 담배에 불을 붙였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김선희, 그녀는 대체 누구인가? 나는 경찰 내부망에 접속해 그녀의 신원을 다시 조회했다. 이름 김선희, 나이 48세, 직업 햇살 꽃집 대표, 가족관계 딸 이민지, 전과 기록 없음, 특이사항 없음, 너무나도 깨끗한 평범한 시민의 정보. 하지만 내가 본 것은 평범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군 기록이나 국정원 기록까지 조회할 수 있는 상위 등급의 접근 권한을 요청했다. 내 계급으로는 무리한 요청이었지만 이번만은 예외였다. 잠시 후 화면에 메시지 한 줄이 떠올랐다. 그 메시지를 본 순간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접근 불가 1급 기밀 대상 1급 기밀. 대한민국에서 이 등급을 받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다. 국정원 핵심 요원 혹은 군 특수부대의 전설적인 인물들. 평범한 꽃집 아줌마가 아니었다. 나는 지금 잠들어 있던 괴물의 심기를 건드린 멍청한 늑대들을 쫓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괴물이 지금 딸을 찾기 위해 깨어나고 있었다. 사건은 전혀 다른 차원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밤에 장막이 내려앉은 인천항 근처. 나는 낡고 허름한 모텔의 차가운 방 안에 있었다. 싸구려 벽지에서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났고 창문 밖으로는 간헐적으로 화물 열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곳은 세상으로부터 나를 완벽하게 고립시켜주는 임시 지휘 통제실이었다. 침대 위에는 인천항 제3부두 폐제 강공장에 거대한 설계 도면이 펼쳐져 있었다. 인터넷으로 구한 오래된 자료였지만 건물의 기본 구조를 파악하기에는 충분했다. 나는 지난 몇 시간 동안 이 종이 위에서 수백 번의 전투를 치렀다. 빨간색 펜은 적의 예상 경계 지점과 순찰로를 표시했다. 파란색 펜은 침투 가능한 경로와 환풍구, 배수관의 위치를 그렸다. 노란색은 CCTV의 감시 각도와 명백한 사각지대를, 그리고 초록색은 퇴출로를 의미했다. 설계 도면은 이제 온갖 색깔의 선과 기호로 가득 찬 나만의 작전 지도가 되어 있었다. 내 옆에는 새로 구입한 노트북과 대포폰이 놓여 있었다. 노트북 화면에는 폐제 강공장의 위성 사진과 주변 지형 정보가 떠 있었다. 바람의 방향, 만조와 간조 시간, 주변 도로의 교통량까지. 승패는 사소한 정보에서 갈리는 법이다. 나는 과거에 내가 그랬던 것처럼 모든 변수를 계산하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시뮬레이션을 머릿속에서 반복했다. 정문 돌파는 자살 행위다. 내부에는 최소 10명 이상의 조직원이 있을 것이고 그들은 모두 무장하고 있을 것이다. 내가 가진 것은 오직 나 자신과 이 방 안에서 만들어낼 몇 가지 조악한 도구들 뿐. 낮 동안 나는 철물점과 약국, 대형 마트를 돌며 필요한 물품들을 사 모았다. 가게 주인들은 평범한 중년 여자가 왜 질산 칼륨 비료, 설탕, 배관 청소용 수산화 나트륨, 카메라 플래시 벌브, 소형 소화기 따위를 사는지 궁금해하지 않았다. 그들의 무관심이 나의 가장 큰 방패였다. 나는 모텔방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조립을 시작했다. 첫 번째는 연막탄, 페트병에 질산칼륨과 설탕을 정확한 비율로 섞어 넣었다.
이것을 가열하면 시야를 완전히 가리는 두껍고 하얀 연기를 만들어낼 것이다. 침투 시적에 시선을 분산시키고 퇴각로를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도구였다. 두 번째는 조잡한 섬광탄. 낡은 카메라 수십 개를 분해해 얻어낸 마그네슘 플래시 벌브를 모아 작은 깡통 안에 넣었다. 간단한 전기 회로와 건전지를 연결해 스위치를 누르면 순간적으로 수만 칸델라의 빛을 터뜨리도록 설계했다. 어둠 속에서 갑자기 터지는 이 빛은 수초간적의 시력을 마비시킬 수 있다. 세 번째는 화학무기. 배관 청소용 수산화 나트륨과 알루미늄 호일을 물과 함께 플라스틱 병에 넣으면 격렬한 화학 반응을 일으키며 수소, 가스와 함께 끔찍한 악취를 내뿜는다. 밀폐된 공간에서 터뜨리면 적에게 극심한 혼란과 구역질을 유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소형 소화기를 개조했다. 안전핀에 낚싯줄을 연결해 멀리서도 소화기를 터뜨릴 수 있도록 만들었다. 소음과 분말은 훌륭한 시선 교란 장치가 될 것이다. 이 모든 과정 동안 내 마음은 호수처럼 고요했다. 손은 기계처럼 정밀하게 움직였다. 이것은 살인을 위한 도구가 아니었다. 오직 내 딸, 민지를 구하기 위한 생존 도구였다. 나는 완성된 장비들을 가방에 차곡차곡 정리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적의 움직임을 기다리는 것뿐. 시발, 그래서 그 계집애 애미한테서는 아직도 연락이 없단 말이야. 육중한 철문이 굳게 닫힌 폐공장 사무실 안. 내 신경질적인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사무실은 낡고 지저분했지만 내 자리만큼은 달랐다. 값비싼 마호가니 책상과 가죽 의자, 그리고 한쪽 벽을 가득 채운 양주들. 이곳은 나의 왕국이었다. 책상 위에는 정성스럽게 닦은 단검 컬렉션이 놓여 있었다. 나는 그중 하나를 집어들어 날카로운 칼끝으로 손톱을 매만졌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들끓는 짜증을 조금은 가라앉혀 주었다. 일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보통 이런 경우 애미들은 울고불고 매달리며 돈을 깎아달라고 애원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이 여자는 달랐다. 전화 한 통 없다. 마치 딸이 납치된 사실조차 잊어버린 사람처럼. 이런 침묵은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계획이 틀어지는 것은 딱 질색이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다시 한번 전화를. 내 앞에 서 있던 독사 녀석이 벌벌 떨며 말했다. 놈의 얼굴 한쪽은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다. 내가 아끼는 양주병으로 직접 마사지해준 결과였다. 닥쳐, 이 병신 같은 새끼야.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독사의 멱살을 움켜쥐었다. 내 놈이 일을 이따위로 처리하니까 이런 거 아니야. 일개 정보원 족제비 새끼한테 꼬리를 밟혀 담배꽁초 하나 제대로 처리 못하는 새끼가 무슨 조폭이야. 회장님. 그건 변명하지 마. 내 놈 때문에 지금 이 판 전체가 찝찝해졌어. 나는 독사를 바닥에 내팽개쳤다. 다른 조직원들은 숨소리도 내지 못한 채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공포. 그것이 이 조직을 움직이는 유일한 법칙이었다. 나는 이 왕국의 절대적인 왕이어야만 했다. 짜증이 치밀어 오르자 나는 사무실 구석에 묶여있는 물건에게로 걸어갔다. 이민지, 계집애는 며칠 사이에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공포에 질린 그 눈에는 여전히 꺾이지 않은 반항심이 서려 있었다. 그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나는 계집애 앞에 쪼그려 앉아 칼끝으로 놈의 턱을 들어 올렸다. 아가씨, 내 엄마는 너한테 별로 관심이 없나 봐. 이 예쁜 딸이 여기 잡혀 있는데 전화 한 통이 없어. 계집애가 나를 노려보았다. 입에 붙인 테이프 때문에 말을 할 수는 없었지만 그 눈은 욕을 하고 있었다. 재미있는 장난감이었다.
눈빛이 아주 살아있네. 마음에 들어. 나는 칼날을 천천히 계집애의 뺨으로 가져갔다. 부드러운 피부에 차가운 칼날이 닿자 계집애의 몸이 경직되고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 공포에 질린 표정. 그래, 바로 이거다. 모든 것은 내 통제에 있어야만 했다. 내 엄마가 계속 이렇게 튕기면 내가 좀 곤란해져. 그럼 이 예쁜 얼굴에 그림이라도 그려야 할까? 나는 만족스럽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독사를 다시 발로 걷어찼다. 이 새끼, 당장 끌고 나가서 손가락 하나 잘라버려. 본보기로. 그리고 다른 놈들, 경계 똑바로 서. 오늘 밤은 쥐새끼 한 마리도 들어오지 못하게 해. 독사가 비명을 지르며 끌려나갔다. 사무실 안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다. 하지만 내 안의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이 침묵은 폭풍 전의 고요함 같았다. 무언가 아주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 나는 책상으로 돌아와 앉았다. 더 이상 기다릴 수는 없었다. 이 판의 주도권은 내가 쥐어야만 했다. 판을 흔들어서라도 저 여자에게서 반응을 끌어내야 했다. 나는 서랍에서 새로 개통한 대포폰을 꺼냈다. 그리고 그 여자, 김선희의 번호로 메시지를 보냈다. 내용은 짧고 간결하며 잔인하게 24시간, 내일 전국까지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내 딸년 귀를 상자에 담아 보내주지. 장소는 그때 다시 알려주겠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나는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 공은 다시 저쪽으로 넘어갔다. 아무리 독한 여자라도 이 메시지를 보면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울면서 돈을 싸들고 달려오겠지. 모든 것은 다시 내 계획대로 내 통제에 놓이게 될 것이다. 나는 그렇게 믿었다. 삐릭, 고요한 모텔 방에 새로 산 대포폰이 울리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나는 조립을 마친 장비들을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있었다. 소리를 듣고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침대 위에 놓인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발신자는 알 수 없는 번호. 메시지는 단 한 통이었다. 24시간. 내일 전국까지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내 딸년 귀를 상자에 담아 보내주지. 장소는 그때 다시 알려주겠다. 나는 메시지를 읽고 또 읽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 잔인한 문장을 내 눈과 머리에 새겼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거나 숨이 멎는 일은 없었다. 대신 내 안에서 마지막 남은 한 조각의 인간적인 감정마저 재가 되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선을 넘었다. 내게 협상의 여지를 주지 않음으로써 그들 스스로 파멸의 길을 선택한 것이다. 이제 이것은 단순한 구출 작전이 아니었다. 심판이었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벽에 걸린 시계를 보았다. 현재 시각 밤 11시. 내게 남은 시간은 13시간. 충분했다. 나는 창가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다. 저 멀리 폐제강 공장의 녹슨 실루엣이 어둠 속에서 거대한 괴물처럼 웅크리고 있었다. 폭풍의 눈은 가장 고요하지만 그 주변은 모든 것을 파괴하는 광란의 소용돌이가 휩쓴다. 내 마음은 이제 완벽한 폭풍의 눈이었다. 감정의 파동이 전혀 없는 절대적인 무의 상태. 나는 침대 위 작전 지도를 내려다보았다. 파란색 펜으로 그린 침투 경로 위에 굵은 빨간색 펜으로 X자를 그었다. 계획 수정 더 이상 조심스럽게 잠입할 필요가 없어졌다. 가장 빠르고 가장 효율적이며 가장 압도적인 방식으로 나는 조용히 전투복으로 갈아입기 시작했다. 검은색 등산복과 활동하기 편한 운동화. 머리는 단정하게 묶어 올렸다.
얼굴에는 진흙과 숯을 섞어 만든 위장 크림을 발랐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더 이상 꽃집 주인 김선희가 아니었다. 그것은 어둠 속에서 먹잇감을 노리는 이름 없는 포식자의 모습이었다. 가방을 둘러매고 나는 조용히 모텔 방을 나섰다. 복도 끝 창문으로 차가운 밤 공기가 들어왔다. 그 공기 속에는 바다의 짠내와 쇠가 녹쓰는 비릿한 냄새가 섞여 있었다. 심판의 시간이었다. 폭풍이 이제 그들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자정의 어둠은 모든 것의 윤곽을 지워버렸다. 구름이 달을 집어삼킨 밤. 인천항의 폐제 강공장은 마치 태고의 거대한 짐승이 죽어 쓰러진 듯한 실루엣으로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었다. 공기 중에는 바다의 짠내와 쇠가 삭는 비릿한 냄새, 그리고 오래된 기름때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이곳은 법과 질서가 소멸된 버려진 신들의 무덤과도 같은 공간이었다. 나의 전쟁터로 더할 나위 없는 곳이었다. 나는 공장 외곽, 무성하게 자란 잡초와 버려진 고철더미 사이에 몸을 숨긴 채 거대한 구조물을 응시했다. 내 움직임은 소리가 없었다. 포식자가 먹잇감을 향해 다가가듯 내 모든 감각은 날카롭게 곤두서 주변의 모든 정보를 빨아들이고 있었다. 바람의 방향,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 낡은 철판이 바람에 덜컹거리는 소리까지. 예상대로 공장 주변에는 여러 명의 경계병이 배치되어 있었다. 그들은 정문과 후문, 그리고 외벽을 따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순찰을 돌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해이하고 태도는 나태했다. 그들은 침입자를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시간을 때우기 위해 그곳에 서 있을 뿐이었다. 그들의 오만함이 나의 가장 강력한 아군이 될 터였다. 나는 낮에 파악해둔 가장 취약한 지점, 녹슨 철조망이 거의 끊어져가는 동쪽 외벽을 향해 움직였다. 몸을 최대한 낮추고 그림자를 따라 이동했다. 내 발걸음은 고양이처럼 가벼웠다. 그런데 외벽에서 약 50m 떨어진 지점에서 나는 우뚝 멈춰 섰다. 무언가 있었다. 어둠과 완벽하게 동화되지 못한 미세한 위화감, 숲을 사이에서 언뜻 비친 금속성의 빛 반사. 훈련받지 않은 사람이라면 결코 알아챌 수 없는 아주 사소한 소음. 내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변수, 계획에 없던 변수였다. 경찰인가 아니면 제3의 세력인가. 나는 즉시 경로를 수정했다. 왔던 길을 되짚어 우회한 뒤 그 위화감이 느껴진 곳의 배후로 소리 없이 접근했다. 어둠 속에서 웅크린 인형은 하나였다. 검은색 점퍼를 입은 남자. 손에 든 무정이 안테나가 달빛을 받아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폐공장을 주시하고 있었지만 자신의 등 뒤로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나는 그의 등 뒤 불과 한 걸음 거리까지 다가갔다. 그리고 나지막이 속삭였다. 강민준 형사님. 남자의 어깨가 화들짝 솟구쳤다. 그는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반사적으로 몸을 돌리며 허리춤의 권총으로 손을 가져갔다. 하지만 그의 손이 권총 손잡이에 닿기도 전에 내 손이 번개처럼 그의 손목을 낚아채 비틀었다. 동시에 다른 손으로는 그의 입을 막았다. 쉬, 소리 내지 마요. 내 목소리는 방공기보다 더 차가웠다. 강 형사는 저항하려 했지만 관절이 부러질 듯한 고통과 내 눈에 서린 살기를 느끼고는 이내 움직임을 멈췄다. 그는 공포와 경악이 뒤섞인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어떻게 귀신같이 자신의 존재를 알았는지, 어떻게 눈 깜짝할 사이에 자신을 제압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나는 그의 입을 막았던 손을 천천히 떼었다. 여긴 왜 왔죠? 김선희 씨, 당신 대체 내 질문에만 대답해요. 왜 왔냐고 물었습니다.
당신 혼자 위험한 짓을 할 것 같아서 지원팀을 불렀습니다. 곧 도착할 겁니다. 그의 대답에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어리석지만 정의감 넘치는 젊은 형사. 그의 정의감이 내 딸을 죽일 수도 있었다. 지원팀 당장 돌려보내요. 하지만 내 말 들어요. 강 형사.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내 눈에는 더 이상 평범한 어머니의 온기는 없었다. 오직 작전을 지휘하는 지휘관의 냉철함만이 존재했다. 이건 경찰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당신들 방식대로 정면으로 진입하는 순간 저놈들은 내 딸을 인질로 삼아 방패로 쓸 겁니다. 최악의 경우 그 자리에서 바로 죽여버리겠지. 그 꼴 보고 싶어요. 강 형사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는 내 말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 어떡할 겁니까? 혼자서 저 안으로 들어가겠다고요. 자살 행위입니다. 내 딸의 목숨이 걸려 있어요. 자살 행위든 뭐든 해야만 합니다. 나는 폐공장의 3층 가장 구석진 곳에 작은 창문을 가리켰다. 저 창문 보여요. 강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지금부터 혼자 들어갑니다. 당신은 여기서 기다려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움직이지 말고 지원팀도 철수시켜요. 저 3층 창문에서 불빛이 3번 깜빡이면 그때 팀을 투입시켜요. 그 신호는 내가 내 딸을 확보했다는 뜻이니까 그전엔 절대 움직이지 마요. 나는 그의 손목을 놓아주며 마지막으로 경고했다. 내 딸의 목숨 이제 강 형사님 손에 달렸습니다. 내 신호를 무시하고 섣불리 움직이는 순간 당신이 내 딸을 죽이는 게 될 겁니다. 강민준 형사는 한참 동안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마침내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더 이상 그를 돌아보지 않고 다시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다. 영웅의 고독, 그것은 내가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다. 녹슨 철조망은 소리 없이 잘려나갔다. 나는 이제 적의 영토 안으로 들어왔다. 공장 내부는 거대한 강철의 무덤이었다. 가동을 멈춘 거대한 기계들이 유령처럼 서 있었고 바닥에는 물이 고여 악취를 풍겼다. 나는 고양이처럼 발소리를 죽인 채 그림자를 타고 움직였다. 첫 번째 목표는 동쪽 구역을 순찰하는 경계병이었다. 그는 컨테이너 박스에 기대어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지루함에 몸을 비비꼬는 모습이 역력했다. 나는 바람을 등지고 근처를 지나는 화물 열차의 굉음이 그의 청각을 마비시키는 순간을 노렸다. 끼익! 쿵 열차가 지나가는 굉음과 함께 나는 그의 등 뒤로 접근했다. 남자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내가 그의 목을 팔로 감아 조르기 시작했을 때 그는 컥하는 짧은 신음과 함께 버둥거렸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나는 그의 경동맥을 정확하게 압박했다. 10초 후 남자는 의식을 잃고 축 늘어졌다. 나는 그를 컨테이너 뒤편의 어둠 속으로 끌고 가 그의 옷으로 재갈을 물리고 손발을 묶었다. 첫 번째 사냥은 성공적이었다. 두 번째 목표는 로딩베이 근처를 어슬렁거리는 2명의 경계병이었다. 둘을 동시에 상대하는 것은 위험했다. 분리가 필요했다. 나는 주머니에서 작은 쇠구슬을 꺼내 그들의 반대편 철제 계단 쪽으로 힘껏 던졌다. 팅, 팅, 팅 날카로운 금속성 소음이 울려 퍼지자 두 놈이 화들짝 놀라며 그쪽을 돌아보았다. 뭐야, 쥐새끼인가? 네가 가서 확인해봐. 한 놈이 투덜거리며 소리가 난 쪽으로 다가갔다. 완벽한 시나리오였다. 나는 그놈이 동료의 시야에서 벗어나는 순간을 노려 뒤에서 덮쳤다.
이번에는 와이어로 만든 즉석 가로테를 사용했다. 비명은 없었다. 몇 번의 발버둥 끝에 두 번째 사냥감도 조용해졌다. 야, 김씨, 뭐 좀 보여? 남아있던 놈이 동료를 향해 소리쳤다. 나는 방금 쓰러뜨린 놈의 목소리를 흉내내 나지막하게 대답했다. 아무것도 없어. 그냥 바람소리 같아. 놈은 안심한 듯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섰다. 나는 어둠을 타고 그의 등 뒤로 다가가 같은 방식으로 처리했다. 이제 외부 경계망의 동쪽 라인은 무력화되었다. 나는 건물 내부로 잠입했다. 내부는 미로처럼 복잡했다. 하지만 내 머릿속의 설계도가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었다. 나는 낡은 캐셔크를 타고 거대한 기계들 사이를 소리 없이 이동했다.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 쇠가 부식되어 가는 소리, 그리고 내 자신의 통제된 숨소리만이 내 귓가에 들렸다. 내 다음 목표는 내부 CCTV를 통제하는 중앙 감시실이었다. 감시실은 2층 복도 끝에 위치해 있었다.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과 함께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보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경계병은 단 한 명. 그는 완전히 방심하고 있었다. 정면 돌파는 어리석은 짓이다. 나는 복도 벽에 붙은 배전함 덮개를 열었다. 수많은 전선들, 나는 설계돼서 확인했던 감시실로 연결되는 전력선을 찾아내 망설임 없이 절단했다. 투둑, 감시실의 불빛과 소음이 동시에 끊겼다. 씨발, 뭐야. 경계병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가 손전등을 찾기 위해 허둥대는 사이 나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어둠 속에서 나는 유령이었다. 남자가 마침내 손전등을 켰을 때 그의 눈에 비친 것은 내 주먹이었다. 퍽 소리와 함께 남자가 쓰러졌다. 나는 비상전력을 이용해 감시 시스템을 다시 켰다. 수십 개의 모니터가 다시 살아나며 공장 내부의 실시간 상황을 보여주었다. 사무실이 있는 3층 복대만 서너 명의 조직원이 더 있었다. 그리고 가장 안쪽 회장실로 보이는 곳에 여러 명이 모여 있었다. 민지는 분명 저 안에 있을 것이다. 나는 모니터를 통해 남은 조직원들의 위치와 동선을 완벽하게 파악한 뒤 시스템의 메인 하드를 뽑아버렸다. 이제 더 이상의 기록은 남지 않을 것이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나는 감시실을 나와 3층으로 향하는 계단을 소리 없이 올랐다. 한 걸음, 한 걸음, 심판의 장소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계단을 오를수록 놈들의 시끄러운 웃음소리와 음악소리가 점점 더 선명하게 들려왔다. 마침내 3층 복도 끝, 회장실이라는 팻말이 붙은 육중한 철문 앞에 도착했다. 문틈으로 밝은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안에서는 박도철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는 무언가 재미있는 농담이라도 하는지 거만하게 웃고 있었다. 나는 문 옆의 어둠 속에 몸을 기댄 채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네메시스 작전의 1단계. 침투는 끝났다. 이제부터는 2단계 심판의 시간이었다. 내 손이 차가운 철제 문손잡이를 향해 천천히 올라갔다. 내 심장은 놀랍도록 평온했다. 폭풍의 눈, 그 절대적인 고요함 속에서 나는 조용히 문을 열 준비를 했다. 나는 문손잡이를 잡고 안쪽으로 밀었다. 육중한 철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다. 그 순간 시끄러운 음악과 탁한 담배 연기, 그리고 저급한 웃음소리가 나를 덮쳤다. 회장실 내부는 놈들의 아지트답게 혼돈 그 자체였다. 대여섯 명의 조직원들이 소파에 널브러져 술을 마시거나 포커를 치고 있었다. 방 한가운데 값비싼 가죽 의자에 앉아있는 남자가 바로 박도철일 것이다. 그의 발치에는 내 딸 민지가 의자에 묶인 채 앉아 있었다. 민지는 창백한 얼굴로
입술을 깨물고 있었지만 그 눈에는 아직 공포를 이겨낸 분노가 담겨 있었다. 내가 문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방 안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음악 소리도, 웃음소리도, 모든 시선이 일제히 내게로 향했다. 위장 크림을 바른 내 얼굴과 검은 옷차림, 그리고 내게서 뿜어져 나오는 차가운 기운의 놈들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박도철이었다. 그는 처음에는 의아한 표정을 짓다가 이내 상황을 파악하고는 재미있다는 듯 비웃음을 터뜨렸다. 하, 이게 누구야? 드디어 오셨네. 어머님.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민지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날카로운 칼을 꺼내 민지의 목에 겨누었다. 조직원들도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나를 둘러쌌다. 결국 혼자 왔군. 아줌마, 딸을 구하겠다고 용감한 건지, 멍청한 건지, 박도철은 나를 조롱하며 즐거워했다. 그의 눈에는 내가 그저 필사적인 마음에 앞뒤 가리지 않고 불길에 뛰어든 불나방으로 보일 터였다. 그는 완전히 방심하고 있었다. 이것이 나의 가장 큰 무기였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놈들의 수, 위치, 손에 든 무기, 그리고 퇴로. 마지막으로 내 시선은 방 구석, 천장 모서리에 달려있는 작은 도명, CCTV에 멈췄다. 내가 사전에 파악해둔 바로 그 카메라. 놈들은 장식품으로 생각하는지 신경조차 쓰지 않고 있었다. 심판의 순간은 기록되어야만 했다. 왜 말이 없어? 아줌마 무서워서 혀라도 굳었나? 박도철이 다시 나를 도발했다. 나는 그제야 입을 열었다. 내 목소리는 방 안의 모든 소음을 잠재울 만큼 낮고 차가웠다. 박도철. 내 입에서 자신의 이름이 나오자 그의 눈썹이 살짝 꿈틀했다. 전과 사범, 특수강도, 폭행, 갈취, 10대 시절부터 지금까지 내 놈 손에 다치거나 인생을 망친 사람이 수십 명, 하지만 공통점이 있더군. 나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조직원들이 길을 막으려 했지만 내 기세에 눌려 자신도 모르게 주춤거렸다. 내 놈은 단 한 번도 너보다 강한 놈과 싸운 적이 없어. 언제나 여자나 노인, 어린 학생들처럼 약한 상대만 골라서 괴롭혔지. 넌 강한 게 아니야. 그냥 비겁할 뿐이지. 뭐라고? 박도철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내 놈의 경계망은 허술했고 내 놈의 부하들은 멍청했어. 담배꽁초 하나로 이곳까지 꼬리가 잡혔고 나는 내 놈들 소굴에 들어오는데 30분도 걸리지 않았지. 이 건물 외곽에 있던 내 놈의 부하 5명. 지금쯤 차가운 바닥에서 기절해 있을 거다. 중앙감시실은 이미 내 손에 들어왔고 내 말이 이어질수록 박도철의 얼굴은 당황과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왕국에 이 평범해 보이는 여자가 혼자서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들어왔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이 미친년이 죽고 싶어서 환장했구나. 당장 전현을 잡아. 박도철이 고함을 지르자 주변에 있던 조직원들이 일제히 내게 달려들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나는 주머니에서 개조한 섬광탄 깡통을 꺼내 그들 한가운데로 던졌다. 동시에 외쳤다. 민지야, 눈 감아. 깡통이 바닥에 부딪히는 순간 버튼이 눌렸다. 화광방 안이 터져나갈 듯한 굉음과 함께 세상을 하얗게 불태울 듯한 섬광이 터졌다. 우왕, 내 눈. 조직원들은 비명을 지르며 눈을 부여잡고 쓰러졌다. 박도철 역시 반사적으로 눈을 가리며 뒷걸음질 쳤다. 수초간 그들의 세상은 빛과 소음 속에서 마비되었다. 하지만 나는 아니었다. 나는 이미 눈을 감고 귀를 막아 충격에 대비하고 있었다.
빛이 터지는 순간 나는 어둠 속에 유령이 되어 움직였다. 시간이 마치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다. 첫 번째 목표는 박도철이 아니었다. 내 딸, 민지였다. 나는 비명을 지르는 놈들을 스쳐 지나가 민지에게 달려들었다. 박도철이 정신을 차리고 다시 민지를 잡으려는 찰나. 나는 민지가 묶인 의자를 발로 강하게 차서 그의 손이 닿지 않는 방 구석으로 밀어냈다. 마혼란 속에서 민지가 나를 불렀다. 가만히 있어 짧은 한마디를 남기고 나는 박도철을 향해 몸을 돌렸다. 눈을 떴을 때 나는 아무것도 믿을 수 없었다. 귀는 여전히 먹먹했고 눈앞은 아른거렸다. 방 안은 아비규환이었다. 나를 둘러싸고 있던 무서운 아저씨들은 모두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악마 같던 그 남자, 박도철과 마주 서 있는 한 사람. 엄마였다. 꽃을 만지던 부드러운 손, 늘 걱정스럽게 나를 바라보던 따뜻한 눈빛의 우리 엄마. 하지만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내가 알던 엄마가 아니었다. 검게 칠한 얼굴,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얼어붙은 눈동자. 그리고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압도적인 위압감. 박도철이 욕설을 내뱉으며 칼을 들고 엄마에게 달려들었다. 나는 비명을 지를 수도 없었다. 온몸이 얼어붙었다. 하지만 다음 순간 내 눈앞에서 이 영화 같은 장면이 펼쳐졌다. 아니, 영화보다 더 비현실적인 장면이었다. 엄마는 피하지 않았다. 박도철의 칼을 든 팔이 날아오는 순간 엄마는 아주 작은 움직임으로 몸을 비틀어 칼날을 피했다. 그리고 내 눈에는 보이지도 않을 만큼 빠른 속도로 그의 팔을 쳐내고 손목을 꺾었다. 두둑 하는 뼈 부러지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다. 박도철의 손에서 칼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것은 싸움이 아니었다. 일방적인 해체 작업에 가까웠다. 엄마의 손바닥이 박도철의 턱을 가격했다. 발은 그의 무릎 안쪽을 걷어찼다. 무릎이 꺾이며 비틀거리는 그의 등 뒤로 돌아가 팔꿈치로 척추의 급소를 내리찍었다. 한때 괴물처럼 보였던 거대한 남자가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바닥을 기며 숨을 몰아쉬었다. 엄마는 그런 그를 무표정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저 사람이 정말 우리 엄마란 말인가? 내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내가 알던 세상 전체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었다. 박도철은 바닥에 쓰러져 개처럼 헐떡였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오만함 대신 원초적인 공포만이 가득했다. 나는 그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그를 질질 끌었다. 내 놈이 있어야 할 곳은 여기다. 나는 그를 방구석, CCTV 카메라가 가장 잘 보이는 곳 아래에 내동댕이 쳤다. 그는 반항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나는 그의 부러진 팔을 꺾어등 뒤로 고정시키고 떨어진 칼로 그의 옷자락을 찢어 재갈을 물렸다. 심판의 증거는 이렇게 완성되었다. 바닥에 쓰러져 있던 다른 조직원들은 이 모든 광경을 공포에 질려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 나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었다. 복수를 위해 지옥에서 돌아온 악귀, 그 자체였을 것이다. 아무도 감히 움직이지 못했다. 나는 천천히 3층 창가로 걸어갔다. 주머니에서 작은 손전등을 꺼내 밤의 어둠을 향해 3번 규칙적으로 깜빡였다. 반짝, 반짝, 반짝. 신호는 전달되었다. 이제 곧 강민준 형사가 그의 팀을 이끌고 이곳을 덮칠 것이다. 나는 창가에서 몸을 돌렸다. 그리고 방구석, 여전히 의자에 묶여있는 내 딸에게로 걸어갔다. 민지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에는 두려움, 혼란, 경외, 그리고 아주 희미한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민지 앞에 무릎을 꿇었다. 조금 전까지 사람을 부수던 내 손은 이제 딸의 얼굴을 감싸는 부드러운 어머니의 손으로 돌아와 있었다. 나는 민지의 손과 발을 묶고 있던 거친 밧줄을 하나하나 풀기 시작했다. 그 어떤 꽃을 다룰 때보다도 더 조심스럽고 더 부드러운 손길로 괜찮아, 민지야. 내 목소리가 희미하게 떨렸다. 이제 다 끝났어. 민지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다. 그 순간 저 멀리서 희미하게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혼돈과 파괴가 휩쓸고 간 방안. 그 절대적인 정적 속에서 나와 내 딸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심판은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모든 것의 의미를 되새겨야 할 시간뿐이었다. 3번의 불빛, 밤의 어둠을 가르는 그 짧고도 선명한 신호는 내 심장을 향해 쏘아진 총알과도 같았다. 나는 얼어붙었던 숨을 터뜨리며 무정의를 움켜쥐었다. 총원 진입 반복한다. 총원 진입 목표는 3층 회장실. 내 목소리는 흥분과 경외심으로 떨리고 있었다. 내 지시와 함께 어둠 속에 대기하고 있던 경찰 특공대 대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소음기를 단 기관 단총을 든 채 훈련받은 대로 폐공장의 주요 진입로를 향해 유령처럼 스며들었다. 우리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했다. 수십 명의 무장한 조폭과의 격렬한 총격전, 인질로 잡힌 피해자, 그리고 그 한가운데 고립된 정체불명의 여자. 하지만 우리가 3층 회장실에 육중한 철문을 박차고 들어갔을 때 우리를 맞이한 것은 총성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독한 정적이었다. 방 안의 광경은 내 평생 경찰 생활에서 본 그 어떤 현장보다도 초현실적이었다. 방 안은 섬광탄의 흔적인 양 뿌연 연기가 자욱했고 5-6명의 덩치 큰 남자들이 눈을 부여잡거나 팔다리가 기괴한 각도로 꺾인 채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다. 그들의 손이 닿는 곳에는 칼과 둥이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지만 누구 하나 저항할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 중심에 흑장미파의 두목 박도철이 있었다. 한때 서울의 밤을 공포에 떨게 했던 남자는 마치 거대한 벌레처럼 CCTV 카메라 아래에 납작 엎드려 있었다. 그의 팔은 부러져 있었고 입에는 재갈이 물려 있었다. 그의 눈에는 오직 굴복과 공포만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혼돈의 한가운데 김선희 씨가 있었다. 그녀는 딸 이민지가 묶여있던 의자 앞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밧줄을 풀어주고 있었다. 폭풍이 모든 것을 휩쓸고 간 뒤에 고요한 눈처럼 그녀의 주변에는 기이할 정도의 평온함이 감돌았다. 그녀의 위장 크림이 칠해진 얼굴과 전투적인 옷차림은 이 아비규환의 현장과 완벽하게 어울렸지만 딸을 향한 그녀의 손길만큼은 세상 그 무엇보다 부드럽고 다정했다. 현장을 확보하라. 모두 체포해. 나는 정신을 차리고 소리쳤다. 대원들이 신속하게 움직여 신음하는 조직원들을 제압하고 수갑을 채웠다. 그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다. 나는 천천히 김선희 씨에게 다가갔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당신을 체포합니다 라고 말해야 하는가? 아니, 그럴 수 없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은 범죄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괴물들의 소굴에서 맨몸으로 제 딸을 구해낸 이 시대의 가장 위대한 영웅이었다. 김선희 씨, 괜찮으십니까? 내 목소리가 나도 모르게 공손하게 나갔다. 그녀는 나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은 깊고 평온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예상했다는 듯이. 내 딸이 괜찮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그것 하나뿐이었다는 것을. 나는 부에게 감시실에 가서 CCTV 녹화 장치를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박도철을 비롯한 흑장미파 조직원 전원이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대한민국 암흑가를 주름잡던 거대 조직 하나가 단 한 명의 여자에 의해 하룻밤 사이에 완벽하게 괴멸된 순간이었다. 경찰서로 돌아온 나는 곧장 증거 분석실로 향했다. 그곳에서 나는 그 영상을 보았다. 화질이 좋지 않은 흑백 영상 속에서 김선희 씨는 혼자서 모든 것을 끝냈다. 그녀의 움직임은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것처럼 보였다. 간결하고 효율적이며 치명적이었다. 그녀는 폭력을 사용했지만 그 어떤 불필요한 폭력도 없었다. 오직 상대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움직임. 영상의 마지막, 그녀가 박도철을 카메라 앞으로 끌고 와 심판을 내리는 장면에서는 나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이 영상은 세상에 공개되어서는 안 되었다. 그것은 김선희라는 한 개인의 인생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1급 기밀을 누설하는 행위였다. 나는 깊은 고뇌에 빠졌다. 며칠 후 나는 이 사건의 공식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의 내용은 이러했다. 흑장미파, 최근 급부상한 신흥 조직과의 세력 다툼 중 내부 분열 발생, 양측의 처절한 혈투 끝에 양패 구상, 경찰은 첩보를 입수하고 현장을 급습, 잔당을 일망타진함. 김선희 씨와 이민지 양은 조직 간의 싸움에 휘말렸다가 구출된 피해자로 기록되었다. 모든 범죄의 책임은 사망한 것으로 처리된 내부 배신자에게 돌아갔다. 완벽한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내가 그녀를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정의의 실현이었다. 하지만 이걸로는 부족했다. 박도철과 흑장미파의 죄악은 법정에서 전부 다루어지기에는 너무나도 거대하고 추악했다. 그들에게는 사회적인 사형 선고가 필요했다. 그날 밤 나는 경찰서의 한적한 사무실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IP를 이용해 한 인터넷 언론사 기자에게 익명의 메일을 보냈다. 메일에는 동영상 파일 하나가 첨부되어 있었다. 내가 직접 편집한 화질을 더 열악하게 만들고 김선희 씨의 얼굴이 드러나지 않도록 처리한 CCTV 영상의 일부였다. 영상의 제목은 내가 직접 붙였다. 흑장미파 최후의 날. 그들을 박살낸 의문의 인물. 다음 날. 세상은 뒤집혔다. 영상은 순식간에 모든 인터넷 커뮤니티와 유튜브로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경악했다. 수십 명의 무장 조폭을 혼자서 제압하는 인물의 정체에 대해 온갖 추측이 난무했다. 전직 특수부대원이다. 해외 용병이다. 심지어는 북한 공작원이라는 억측까지 나왔다. 그리고 누군가 영상 속 인물의 옷차림과 체형을 보고 댓글을 달았다. 저 사람 어딘가 우리 동네 꽃집 아주머니랑 닮은 것 같은데. 그 댓글은 곧 수많은 좋아요를 받았고 영상에는 꽃집의 분노라는 별명이 붙었다. 하나의 도시 전설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박도철과 흑장미파는 이제 법의 심판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조롱과 경멸을 받는 존재로 전락했다. 나는 사무실 창밖을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이제 그녀가 진정한 평화를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랄 뿐이었다. 병원 특실의 공기는 소독약 냄새와 희미한 햇살 냄새로 가득했다. 민지는 침대에 누워 잠들어 있었다. 며칠간의 악몽 같은 시간 때문인지 얼굴은 아직 창백했지만 잠든 모습은 평화로워 보였다. 나는 딸의 곁에 앉아 조용히 사과를 깎고 있었다. 사각, 사각. 과도가 사과 껍질을 벗겨내는 소리만이 병실의 정적을 채웠다. 모든 것이 끝났다. 흑장미파는 괴멸되었고 강민준 형사라는 뜻밖의 조력자 덕분에 나의 과거는 다시 봉인되었다. 세상은 꽃집의 분노라는 자극적인 이슈에 열광했지만 그 누구도 그 주인공이 나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나는 다시 평범한 김선희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정말 그럴 수 있을까?
나와 민지 사이에는 너무나도 거대한 비밀이 생겨버렸다. 내가 평생을 걸고 숨겨왔던 내 진짜 모습이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딸에게 드러나고 말았다. 그때 민지가 조용히 눈을 떴다. 엄마, 깼어 목마르지 물 마실래? 나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물컵을 건넸다. 민지는 물을 마시는 대신 나를 가만히 올려다보았다. 그 깊은 눈동자 속에서 수많은 질문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을 깬 것은 민지였다. 엄마, 대체 누구야? 올 것이 온 질문이었다. 나는 더 이상 피할 수 없었다. 나는 깎던 사과와 과도를 내려놓고 민지의 침대맡에 더 가까이 다가앉았다. 이야기가 좀 길어. 나는 처음으로 내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20살 조국을 지키겠다며 불타는 애국심으로 입대했던 날. 수백 명의 경쟁자를 제치고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707 특수임무단에 여군 최초로 합격했던 날. 네메시스라는 코드네임을 받고 수많은 대테러 작전에 투입되었던 날들. 나는 모든 것을 말하지는 않았다. 내가 죽였던 사람들, 내 눈앞에서 죽어갔던 동료들, 피와 배신으로 얼룩진 지옥 같은 기억들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었다. 대신 나는 내가 왜 그곳을 떠나야만 했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곳의 삶은 사람을 마모시켜 감정이 사라지고 모든 것을 효율과 계산으로만 판단하게 돼. 나는 내가 점점 인간이 아닌 임무를 수행하는 기계가 되어가는 것을 느꼈어. 나는 민지의 손을 잡았다. 내 손에 남은 희미한 흉터가 느껴졌다. 그러던 중에 네가 생겼단다. 네 존재를 알게 된 순간 나는 처음으로 두려워졌어.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었어. 내 안에 있는 이 폭력과 어둠이 언젠가 너에게까지 닿을까봐. 내가 너를 평범한 아이로 키울 수 없을까봐. 그게 너무나도 무서웠어. 내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그래서 도망친 거야. 군대에서, 내 과거에서, 내 자신에게서. 너에게는 꽃과 햇살만 가득한 세상을 보여주고 싶었어. 엄마가 결코 가질 수 없었던 평범하고 따뜻한 삶을 너에게만큼은 선물하고 싶었단다. 내 고백이 끝나고 병실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다. 민지는 아무 말 없이 내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나는 차마 딸의 얼굴을 볼 수 없어 고개를 숙였다. 민지가 나를 무서워하면 어떡하지? 괴물이라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그때 민지의 작은 손이 내 손을 감싸 쥐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민지는 울고 있었다. 하지만 그 눈에는 공포나 경멸이 없었다. 그곳에는 오직 사랑과 깊은 이해심만이 담겨 있었다. 민지는 내 손등에 난 흉터 위를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어릴 적 자전거를 타다 다쳤다고 거짓말했던 바로 그 흉터였다. 그래서 밤마다 잠 안 자고 문을 확인했던 거구나. 민지가 속삭였다. 그래서 내가 조금만 늦게 들어와도 그렇게 불안해했던 거구나. 민지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 내가 평생 숨겨왔던 불안과 고통을 나를 지켜줘서 고마워. 엄마. 그 한마디에 지난 20년간 내 마음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나는 결국 민지를 끌어안고 소리내어 울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구원의 눈물이었다. 폭풍이 지나간 뒤 마침내 찾아온 따스한 빛과도 같은 눈물이었다. 우리 모녀는 그렇게 한참 동안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다. 우리의 상처는 비로소 아물기 시작하고 있었다. 1년 후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 끔찍했던 그날의 상처를 부드럽게 감싸 안고 아득한 하류로 밀어냈다.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내 삶의 일부가 되어
흉터처럼 남았다. 하지만 이제 더는 아프지 않았다. 오히려 그 흉터는 내가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일깨워주는 이정표가 되었다. 햇살 꽃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가게가 전보다 훨씬 더 밝고 활기차졌다는 것이다. 입소문이 난 덕분에 손님이 부쩍 늘었고 나는 하루 종일 꽃을 다듬고 포장하며 바쁜 시간을 보냈다. 사장님, 여기 계셨네요. 오늘따라 더 예뻐 보이세요. 단골 손님인 옆 가게 떡볶이집 아주머니가 활짝 웃으며 가게로 들어섰다. 어머, 아니에요.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으세요? 좋은 일은 무슨... 그냥 사장님 얼굴 뵈니까 좋아서 그렇죠. 우리 딸이 그러는데 요즘 인터넷에서 난리난 꽃집의 분노 영상, 그거 꼭 우리 사장님 같다고. 혹시 사장님 아니에요? 아주머니가 짓궂게 웃으며 물었다. 나는 그저 온화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제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런 일을 하겠어요. 이제 그런 농담은 익숙했다. 나는 도시의 작은 전설이 되었지만 전설은 전설일 뿐이었다. 나는 여전히 꽃을 파는 김선희였다.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제 더 이상 과거를 숨기기 위해 꽃 뒤에 숨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나는 온전히 나 자신으로서 나의 현재를 살아가고 있었다. 내 삶에 찾아온 두 번째 봄이었다. 오후 5시. 가게 문을 닫고 나는 익숙하게 앞치마를 벗었다. 하지만 집으로 향하는 대신 동네 주민센터로 발걸음을 옮겼다. 내 삶에 새로운 일과가 생긴 지 벌써 6개월째였다. 주민센터의 다목적실 문을 열자 후끈한 열기와 경쾌한 음악 소리가 나를 맞았다. 자, 허리 더 힘차게 옆구리 살들 다 날려버리자고요. 민지가 활기찬 목소리로 구령을 외치자 50명이 넘는 여성들이 웃으며 그녀의 동작을 따라했다. 대학생부터 주부, 그리고 나이 지긋한 할머니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여성들이 민지의 에어로빅 동작에 맞춰 땀을 흘리고 있었다. 그 모습은 그 자체로 하나의 빛나는 생명력 덩어리 같았다. 나는 벽에 기댄 채 딸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그날의 사건 이후 민지는 한동안 힘들어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고 낯선 사람을 경계했다. 하지만 민지는 누구보다도 강한 아이였다. 자신의 상처를 정면으로 마주했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리고 이제는 나와 함께 다른 여성들이 자신과 같은 공포를 겪지 않도록 돕고 있었다. 자, 스트레칭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어요. 민지의 준비운동 시간이 끝나자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민지는 땀을 닦으며 내게 다가와 물병을 건넸다. 엄마, 오늘 좀 늦었네. 가게에 손님이 많아서 고생했어. 우리 딸. 나는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이제 우리 사이에는 어떤 비밀도, 벽도 없었다. 우리는 서로의 가장 든든한 동료이자 친구가 되었다. 나는 강단 앞으로 나섰다. 시끄럽던 음악이 꺼지고 방 안이 조용해졌다. 수강생들의 시선이 모두 내게로 향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김선희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손목 잡혔을 때 탈출하는 법 다들 기억하시죠? 나의 여성 호신술 교실이 시작되었다. 나는 기술을 가르치기 전에 언제나 마음가짐에 대해 먼저 이야기했다. 호신술은 상대를 때려 눕히기 위해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싸우기 위해 배우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호신술을 배우는 단 하나의 이유는 위험한 상황에서 안전하게 도망칠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하니까요. 내 말에 모두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은 뒤에서 갑자기 껴안겼을 때
대처하는 법을 배워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황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힘이 더 세다고 해서 우리가 약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힘이 아닌 기술과 상대의 허점을 이용하는 겁니다. 나는 민지를 파트너 삼아 시범을 보였다. 민지가 내 등 뒤에서 힘껏 나를 껴안았다. 자, 이렇게 잡히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앞으로 빠져나가려고 발버둥 칩니다. 하지만 상대의 힘을 정면으로 이길 수는 없어요. 오히려 상대가 더 꽉 껴안게 될 뿐이죠. 나는 침착하게 설명하며 내 몸의 중심을 낮췄다. 먼저 무게 중심을 낮춰 안정적인 자세를 만드세요. 그리고 상대의 발을 자신의 발로 힘껏 밟아주세요. 구두를 신었다면 더 효과적이겠죠. 내가 민지의 발등을 가볍게 밟자. 민지가 악 하고 엄살을 부렸다. 방 안에 웃음이 터졌다. 상대가 발의 고통으로 잠시 주춤하는 순간, 그 찰나의 순간이 바로 기회입니다. 엉덩이로 상대의 급소를 강하게 가격하고 팔꿈치로는 명치를 찍어 누르세요. 그리고 생긴 틈으로 빠져나와 뒤도 돌아보지 말고 뛰는 겁니다. 아시겠죠? 나는 수강생들 사이를 오가며 자세를 하나하나 교정해 주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고 힘들어하던 사람들도 조금씩 요령을 터득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얼굴에 자신감이 피어나는 것을 보는 것은 내게 있어 그 어떤 꽃이 피어나는 것을 보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었다. 그때 나는 한쪽 구석에서 주저하고 있는 젊은 여성을 발견했다. 이제 막 대학생이 된 듯한 아주 마르고 겁이 많아 보이는 학생이었다. 파트너와 연습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실패하자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표정이었다. 나는 조용히 그 학생에게 다가갔다. 어디가 잘 안 되나요? 선생님, 저는 힘이 너무 약해서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학생이 고개를 숙이며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학생의 어깨에 부드럽게 손을 얹었다. 이름이 뭐예요? 유진이에요. 유진 씨, 다시 한번 말하지만 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유진 씨 앞에 서서 내 손목을 내밀었다. 내 손목을 한번 잡아볼래요 있는 힘껏. 유진 씨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내 손목을 잡았다. 가늘고 떨리는 손이었다. 더 세게 부러뜨릴 작정으로 내 말에 유진 씨가 눈을 질끈 감고 손에 힘을 주었다. 자, 이제 나는 이 손을 힘으로 빼내려고 해볼게요. 나는 일부러 힘으로 손을 당겼지만 꼼짝도 하지 않는 척했다. 유진 씨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떠올랐다. 보이죠? 힘으로는 안 돼요. 하지만 나는 말을 이으며 내 몸을 살짝 비틀었다. 그리고 힘을 완전히 뺀 채 유진 씨의 엄지와 나머지 네 손가락 사이 가장 약한 고리를 향해 손목을 회전시켰다. 내 손은 마치 물 흐르듯 아주 부드럽게 유진 씨의 소나귀에서 빠져나왔다. 유진 씨의 눈이 동그래졌다. 어떻게? 나는 유진 씨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내 손, 한때는 차가운 총을 쥐고 사람을 해쳤던 손, 그 후에는 흙을 만지며 꽃을 피워냈던 손. 이제 그 손은 두려움에 떠는 또 다른 여자의 손을 잡고 있었다. 온기를 전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힘을 역이용하는 거예요. 가장 강한 곳이 아니라 가장 약한 곳을 공략하는 거죠. 유진 씨는 약하지 않아요. 방법을 몰랐을 뿐이에요. 다시 해볼까요? 나는 유진 씨의 등 뒤에 서서 그녀의 손 위에 내 손을 포겠다. 그리고 그녀의 몸을 감싸 안아 동작 하나하나를 함께 따라하며 가르쳐 주었다. 무게 중심을 낮추는 법, 몸을 회전시키는 법, 상대의 힘을 흘려보내는 법. 몇 번의 연습 끝에 마침내 유진 씨는 혼자 힘으로 파트너의 소나귀에서 부드럽게 빠져나오는 데 성공했다.
됐어요, 선생님. 됐어요. 유진 씨의 얼굴에 믿을 수 없다는 표정과 함께 환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마치 겨울 땅을 뚫고 나온 새싹 같은 눈부신 미소였다. 나는 그런 그녀를 바라보며 진심으로 따뜻하게 웃어주었다. 그래, 바로 이것이었다. 내가 진정으로 원했던 삶. 나는 한 걸음 물러나 방 안 전체를 둘러보았다. 모두가 서로를 파트너 삼아 땀 흘리며 연습하고 있었다. 넘어지고, 웃고, 서로를 격려하며 다시 일어서고 있었다. 민지는 다른 학생의 자세를 바로잡아주며 밝게 웃고 있었다. 이곳은 더 이상 단순한 다목적실이 아니었다. 서로의 용기가 되어주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내가 가꾸는 또 하나의 새로운 정원이었다. 과거에 가장 끔찍했던 악몽이 이제는 누군가를 지키는 희망의 씨앗이 되었다. 나는 파괴를 위한 기술로 사람을 살리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다. 비로소 나는 내 안의 네메시스와 화해했다. 그녀는 더 이상 복수의 여신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수호의 여신이었다. 창밖으로 붉은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다. 나는 그 평화로운 풍경을 바라보며 내 삶에 찾아온 이 눈부신 두 번째 봄을 온 마음으로 끌어안았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희에게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시거나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다음에는 더 흥미롭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